나는 탐정 정만이다. 나는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 그저 사실을 찾고 진실을 붙들고 그리고 단 하나의 원칙만 지킨다. 그건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정막이 찾아왔다. 방금 전까지 거칠게 몰아쉬던 숨소리와 바닥을 긁던 구두 발소리가 사라진 지하 상층 기계실. 콘크리트 바닥에 먼지 구덩이 위로 붉은 점 하나가 툭 떨어진다. 천장에서 떨어진 녹물이 아니다. 누군가 급하게 도망치며 혹은 끌려가며 남긴 생명의 흔적이다. 구석진 배관 틈새. 그 좁은 틈에 구겨진 종이 뭉치 하나가 박혀있다. 마치 누군가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유언처럼. 쥐 한 마리가 다가와 종이에 묻은 비릿한 냄새를 킁킁대다가 거대한 물탱크 쪽에서 들려오는 꿀렁이는 물소리에 놀라 도망친다. 사무실 소파 가죽이 찢어진 틈으로 누런 스펀지가 삐져나와 있다. 내 맞은편에 앉은 여자는 그 스펀지처럼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낡은 패딩 점퍼,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녀가 내민 건 꼬깃꼬깃한 현금 뭉치와 경찰이 준 수사 종결 예정 통지서였다. 여자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아빠가 빚 때문에 도망간 거라고 해요. 3천만 원이요. 나는 통지서를 훑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자발적 가출 추정. 경찰놈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나리오다. 사건화 안 시켜도 되고 서류 한 장으로 퉁치면 그만이니까. 3천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혹시 댁 사정이. 아니에요. 여자가 내 말을 잘랐다. 우리 아빠 평생 남의 돈 10원도 탐낸 적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빚, 사실 제 빚이었어요. 따님 빚이요? 여자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예전에 사업하다가 사고 쳐서 진 빚이었어요. 근데 아빠가 지난달에 그러셨어요. 혜진아, 이제 다 해결됐다. 아빠가 다 처리했으니까 넌 이제 걱정 말고 살아라.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빚 때문에 도망이라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딸은 모른다. 해결됐다는 말이 돈을 다 갚았다가 아니라 채무자를 나로 돌렸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걸. 아버지는 딸을 해방시키기 위해 그 빚을 온전히 자기 어깨로 가져온 것이다. 여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가죽 지갑과 하얀 약봉투였다. 경비실 책상에 지갑이랑 고혈압 약을 그대로 두고 가셨어요. 아빠는 혈압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이 약 안 드시면 큰일 나요. 도망갈 사람이 지갑도 없이 약도 없이 가는 게 말이 되나요? 나는 약봉투를 집어들었다. 식후 30분, 1일 2회. 오늘 날짜 약이 그대로 들어있다. 야반도주를 하는 사람은 돈을 챙긴다. 돈도 약도 두고 갔다는 건 도망칠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다. 잠시 자리를 비웠거나 누군가 강제로 치워버렸거나 경찰이 안 움직인다는 건 현장이 깨끗하다는 뜻이죠. CCTV에도 나가는 게 안 찍혔다고 하고. 그러니까요. 안 나갔는데 없대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나는 여자가 내민 돈을 봤다. 봉투 겉면에 가불이라고 적혀 있었다. 전 재산이다. 착수금은 이걸로 합시다. 대신 아버지를 찾았을 때 살아계시면 성공 보수는 2배. 돌아가셨으면 장례비 제외하고 받습니다. 나는 옷걸이에서 재킷을 낚아쳤다. 지갑과 약.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2가지가 남겨져 있다. 주인은 멀리 못 갔다. 갑시다. 그 건물로. 아버지가 정말 도망가신 건지 아니면 이 약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건지 내가 가서 확인해 보죠. 현장은 도심 외곽. 재개발이 멈춘 구역에 덩그러니 서 있는 7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다. 미래 프라자라는 거창한 이름이 무색하게. 건물 외벽은 곰팡이 핀 타일들이 이빨 빠진 짐승처럼 흉하게 벗겨져 있었다. 나는 1층 로비로 들어섰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입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경비실이었다. 미닫이 유리창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쪽에는 주인을 잃은 회전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닥시가 마지막으로 목격됐다는 지하 CCTV 확인 후
미래 프라자 지하로 향했다. 지하 3층 기계실은 습도가 높다. 벽면을 타고 흐른 결로가 바닥 구석에 검은 띠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복도를 걸었다. 박 씨의 마지막 동선은 간단했다. 순찰을 돌고 기계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갔는데 안 찍힌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건물의 구조를 믿는다. 복도 끝 녹슨 철문 하나가 보였다. 피상구다. CCTV가 없는 유일한 사각지대이자 외부로 통하는 하역장. 만약 박 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라졌다면 이 문을 통했을 것이다. 나는 핸드폰 플래시를 비추며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 앞에는 폐업한 뷔페에서 내다버린 업소용 냉장고 2대가 바리케이드처럼 가로막고 있다. 그 위로 시멘트 가루와 먼지가 회색 눈처럼 쌓여 있다. 나는 장갑 낀 손가락으로 냉장고 손잡이를 슥 문질렀다. 손끝에 묻어나는 먼지 두께가 좁히 3mm는 된다. 문틈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다. 누군가 이 냉장고를 밀고 나갔다면 바닥에 끌린 자국이나 손자국이 남았어야 한다. 하지만 바닥은 깨끗했다. 아니, 더러운 상태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박 씨는 이 건물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해진다. 그는 아직 이 안에 있다. 산채로든 죽은 채로든. 나는 몸을 돌려 반대편 기계실로 향했다. 철문 위로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낡은 팻말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문 손잡이는 사람 손때가 타서 반질반질했다. 나는 문에 귀를 대봤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외에는 인기척이 없다. 손잡이를 돌렸다. 잠겨있지 않다.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열기, 기름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섞여있는 며칠 묵은 땀 냄새. 나는 안으로 발을 들였다. 거대한 보일러 탱크가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고 복잡하게 얽힌 배관들이 천장을 기어다니고 있었다. 소음 때문에 내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안쪽 구석, 경비원들이 휴식 공간으로 쓰는 접이식 의자가 보였다. 나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 놓인 믹스커피 종이컵. 바닥에 남은 커피는 말라붙어 끈적한 갈색 얼룩이 되었고 그 안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 그 옆에는 펼쳐진 신문이 있었다. 날짜는 3일 전.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다. 다 마시지도 못하고 일어났다. 의자 아래를 비췄다. 슬리퍼 한 짝이 뒤집혀 있다. 급하게 일어났거나 억지로 일으켜 세워졌거나.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슬리퍼 주변을 살폈다. 먼지 구덩이 속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안경 나사였다. 아주 작은 안경 다리를 고정하는 나사. 나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훑었다. 안경 쓴 노인이 급하게 움직이다가 안경이 떨어졌거나 누군가와 부딪혔다. 그리고 안경은 보이지 않는다. 깨진 조각도 태도 없다. 누군가 안경은 주워갔지만 이 작은 나사 하나는 미처 못 보고 지나쳤다.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상진이 형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래 프라자 지하 3층 기계실. 연장 챙겨서 와. 밥값 할 거 찾았음. 나는 다시 바닥을 기듯이 살피며 기계실 안쪽, 더 어둡고 깊은 곳으로 향했다. 바닥에 먼지가 묘하게 쓸려있는 자국이 배관 틈새로 이어지고 있었다. 먼지 위로 난 자국은 보일러 탱크 뒤편, 어둠이 짙게 깔린 구석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핸드폰 플래시를 입에 물고 바닥을 기었다. 자국은 성인 남성 한 명이 지나갈 만한 좁은 틈새에서 끊겼다. 그곳에는 바닥 점검용 철제 맨홀이 있었다. 집수정이라고 적힌 무거운 무쇠 뚜껑. 건물 지하에서 나오는 오수를 모으는 탱크 입구다. 나는 장갑 낀 손으로 뚜껑 가장자리를 훑었다. 먼지가 없다. 주변 바닥은 회색 먼지로 뒤덮여 있는데 뚜껑 손잡이 부분만 검은색 쇠질감이 선명했다. 누군가 최근에 이 무거운 뚜껑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다시 닫았다. 68세 경비원이 스스로? 아니면 그를 옮긴 누군가가? 나는 허리춤에서 맥가이버 칼을 꺼내 뚜껑 틈새를 찔러봤다. 틈새에 낀 이물질이 젖어 있었다. 아직 마르지 않은 검붉은 액체. 기름인가? 손가락에 묻혀 냄새를 맡았다. 기름 쩐내가 아니다. 비릿하고 쇠맛이 나는 냄새. 피다. 여기다. 나는 플래시를 바닥에 내려놓고 양손으로 뚜껑 손잡이를 잡았다. 쇠가 차가웠다. 심호흡을 하고 단번에 힘을 줬다. 뚜껑이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밀려났다. 그 순간 훅 끼쳐 올라오는 악취. 하수구 썩는 냄새와는 다른
더 원초적이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플래시를 집어 구멍 아래를 비췄다. 검은 옷을 위로 익숙한 색깔의 작업복이 떠 있었다. 경비복이다. 그리고 그 위로 희끗한 머리카락이 물결에 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찾았다. 3천만 원 빚을 피해 도망갔다던 박철수 씨는 건물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이 차가운 우물통 속에 처박혀 있었다. 그때 뒤에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야, 정만아, 너 진짜 전화 안 받고 뭐 하냐? 상진이 형이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한 손에는 야광봉을, 한 손에는 검은 봉지를 들고 있었다. 국밥 대신 사온 편의점 빵인 모양이다. 경찰이 호구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게? 상진이 형이 내 쪽으로 다가오다 멈칫했다. 내가 비추고 있는 구멍, 그리고 그곳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맡은 것이다. 베테랑 형사의 얼굴에서 짜증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차가운 긴장이 들어찼다. 뭐야 그거? 인사해. 가출했다던 박철수 씨야. 멀리 못 갔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무릎에 먼지를 털었다. 경찰이 CCTV에 나가는 게 안 찍혔다고 했지. 그 말은 맞았어. 안 나갔으니까. 상진이 형이 굳은 얼굴로 구멍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는 빵봉지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낮고 빠르게 깔렸다. 강력 3팀 김상진이다. 미래 프라자 지하 3층 기계실. 변사체 발견. 감식반이랑 지원 병력 보내. 지금 당장. 전화를 끄는 상진이 형이 나를 노려봤다. 너 건드린 거 뭐 있어? 뚜껑만 열었어. 틈새에 피가 묻어있길래. 나가 있어. 이제부터 폴리스 라인 안쪽이야. 민간인은 빠져. 그는 거칠게 말했지만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며 덧붙였다. 잘 찾았다. 나는 기계실을 빠져나오며 담배를 입에 물었다. 단순 가출이 살인사건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제 어디로 갔나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집어넣었나가 문제지.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아까 본 장면 하나가 박혀 있었다. 시신의 뒤통수, 함몰된 흔적, 단순한 사고나 우발적 살인이 아니다. 뒤에서 아주 정확하게 가격했다. 60대 노인을 뒤에서 공격해야 할 만큼 위협적이었나? 아니면 얼굴을 보이면 안 되는 사이였나? 복도 끝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들이 몰려오고 있다. 진짜 의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하 3층은 이제 내 구역이 아니다. 감식반이 조명을 켜는 순간 그곳은 경찰의 영토가 됐다. 나는 쫓겨나듯 1층으로 올라왔다. 상진이 형이 내 어깨를 툭 치며 눈짓했다. 밑은 내가 볼 테니 너는 위를 훑어. 말이 좋아, 파트너십이지. 사실상 경찰이 못하는 탐문을 떠넘긴 거다. 나는 담배 냄새를 털어내며 1층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카운터에 앉은 20대 알바생은 겁에 질려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여기 담배 하나. 카드를 건네며 슬쩍 물었다. 시끄럽죠. 지하에서 사람이 죽었다나 봐요. 경비원 박씨. 아저씨, 평소에 뭐 사갔어요? 술? 담배? 아니요. 그냥 행사하는 1+1 음료수나 컵라면요. 돈 아끼신다고 싼 것만 드셨는데? 알바생이 잠시 머뭇거리다 덧붙였다. 근데 그날 밤엔 좀 이상했어요. 비싼 캔커피를 2개나 사가셨거든요. 따뜻한 걸로. 짠돌이 경비원이 2,500원짜리 커피를 2개? 하나는 본인 것, 하나는 손님용이다. 손님이 왔었나 보네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통화하면서 지금 올라갈게요. 사장님 했어요. 사장님이라. 이 건물에 밤늦게까지 있는 사장은 몇 없다. 나는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로비 층별 안내판을 봤다. 대부분 공실. 불 켜진 간판은 딱 하나. 4층 대원무용. 4층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알바생이 목소리를 낮췄다. 질 안 좋아요. 문신 있고 배달 기사들도 거기 가기 싫어해요. 냄새 난다고. 단서가 잡혔다. 박 씨는 죽기 전 비싼 커피를 들고 4층 무서운 사장님을 만나러 갔다. 4층은 어두웠다. 복도 끝에 대원무역 간판이 보였다. 유리문은 불투명 시트지로 발라져 있어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입구 앞에 섰다. 문틈에서 담배 전내가 새어 나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잡았다. 잠겨 있다. 무작정 두드릴 순 없다. 상대가 깡패라면 탐정렴함 내밀어 봤자 문전박대다. 안을 볼 방법이 필요하다. 나는 귀를 문에 대봤다. 안에서 웅얼거리는 TV 소리와 누군가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때였다. 안에서 도어락 해제음이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걷는 척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덩치 큰 사내 하나가 나왔다. 검은색 트레이닝복, 짧은 머리, 목까지 올라온 문신. 그의 손에는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모양이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냥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놈의 눈매가 사나웠다. 뭐야, 당신? 걸렸다. 이 시간에 텅 빈 4층 복도를 서성이는 남자는 누가 봐도 수상하다. 나는 최대한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뒷머리를 긁적였다. 아, 임대문이 좀 보러 왔는데요. 402호가 비었다고 해서. 남자가 위아래로 나를 훑었다. 내 낡은 재킷과 흙 묻은 구두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부동산 문 닫았어. 그리고 여기 402호 아니야. 꺼져. 남자는 공격적이었다.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니다. 그는 나를 위협하듯 어깨를 들이밀며 복도 구석의 쓰레기통으로 걸어갔다. 나는 물러서는 척하며 그가 들고 있는 비닐봉지를 곁눈질했다. 봉지가 얇아서 내용물의 윤곽이 보였다. 컵라면 용기, 담배갑, 그리고 찌그러진 캔커피 캔. 편의점 알바가 말한 그 브랜드다. 금색 바탕에 빨간 띠, 빙고. 커피는 4층으로 배달됐다. 하지만 더 확인해야 한다. 나는 용기를 내어 한마디 던졌다. 저기, 사장님. 혹시 여기 경비 아저씨 못 보셨습니까? 남자가 쓰레기통 뚜껑을 열다 말고 멈칫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네가 그게 왜 궁금한데? 짭새야. 아니요. 제가 그분한테 받을 돈이 좀 있어서. 아, 빚쟁이네. 야, 그 영감탱이 키웠어. 우리도 받을 돈 있는데 나갔다고. 재수없게 얼쩡거리지 말고 꺼지라고. 남자가 내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다. 힘이 장사다. 나는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다. 위협은 진짜였다. 더 건드리면 맞는다. 하지만 놈의 반응에서 건질 건 있었다. 튀었다고 믿고 있다. 즉, 박 씨가 죽은 걸 모르거나 모르는 척하고 있다. 그때 열린 사무실 문틈 사이로 안쪽 풍경이 살짝 보였다. 어수선한 책상들, 그리고 입구 쪽에 세워진 골프 가방. 그런데 골프채 하나가 헤드 커버가 벗겨진 채 삐져나와 있었다. 7번 아이언, 헤드 부분에 묻은 얼룩. 기름때인가? 아니면 핏자국인가? 어두워서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무언가 지저분한 게 묻어 있었다. 뭘 봐, 이 새끼야.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뒤진다. 가! 남자가 내 시선을 눈치채고 문을 콱 닫아버렸다. 나는 쫓겨나듯 비상계단으로 몸을 피했다. 하지만 수학은 확실했다. 박 씨가 사간 커피캔이 저들 쓰레기통에 있었다. 놈들은 박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채무관계 사무실에 둔기로 쓰일 법한 골프채가 있다. 나는 계단참에 쭈그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불었다. 그리고 상진이 형에게 문자를 보냈다. 4층 대원 모역, 용의자 특정, 편의점 커피 확인됨, 놈들 흉폭함, 혼자 못 들어감, 지원병력 데리고 올라와. 경찰의 힘이 필요하다. 놈은 박 씨가 튀었다고 했다. 그게 연기라면 놈이 범인이고, 진심이라면 박 씨를 때려서 쫓아낸 건 놈들이지만 죽여서 물탱크에 넣은 건 다른 놈일 수도 있다. 빚쟁이가 돈 갚을 사람을 죽이는 건 말이 안 된다. 협박하다가 실수로 죽였다? 아니면 그때 계단 아래층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렸다. 상진이 형이 아니다. 여자의 발소리다. 나는 난간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봤다. 3층 당구장 뒷문에서 웬 여자가 나오고 있었다. 화려한 옷차림, 손에는 무언가 검은 비닐에 쌓인 긴 물건을 들고 있다. 그녀는 4층을 한번 힐끔 올려다보더니 급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3층 당구장? 나는 담배를 비벼 끄고 일어났다. 4층 깡패들은 상진이 형에게 맡긴다. 나는 경찰이 신경 쓰지 않을 저 수상한 여자를 쫓아야 한다. 나는 여자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여자는 1층 구석 쓰레기장에 그 검은 봉지를 쑤셔 넣었다. 여자의 하이힐 소리가 주차장 어둠 속으로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나는 에어컨 실외기 뒤에 웅크리고 있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궁창 냄새와 비에 젖은 담배꽁초 냄새가 섞여 역했다. 1분 후 나는 몸을 일으켜 쓰레기장으로 다가갔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밀어넣었던 파란색 대형 플라스틱 통. 뚜껑을 열자 빗물에 불어 터진 음식물 쓰레기에 산패된 악취가 훅 끼쳐왔다. 깊이도 박아놨네.
나는 숨을 참고 맨손으로 축축한 종량제 봉투들을 옆으로 치웠다. 터진 봉투에서 흘러나온 김치 국물과 정체불명의 점액질이 장갑 낀 손에 묻었다. 미끈거리는 감촉, 불쾌하다. 통의 가장 밑바닥, 오물 국물이 고인 구석. 거기에 반쯤 잠긴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손에 잡혔다. 꺼냈다. 묵직하고 단단하다. 신문지로 겹겹이 말고 그 위에 노란색 박스 테이프를 미라처럼 칭칭 감아놨다. 그냥 버리는 쓰레기라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밀봉할 이유가 없다. 맥가이버 칼을 꺼내 테이프의 배를 조심스럽게 갈랐다. 물에 젖은 신문지 뭉치를 헤집자 내용물이 드러났다. 반으로 뚝 부러진 개인용 당구 휴대. 손잡이에 자개 무늬가 박힌 꽤 비싼 물건이다. 연결 나사가 풀린 게 아니다. 나무의 허리가 거칠게 쪼개져 날카로운 나뭇결이 흉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강한 힘으로 무언가를 내려치거나 꺾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파손이다. 나는 핸드폰 플래시를 비췄다. 나뭇결 사이사이를 꼼꼼히 살폈다. 피는 없다. 머리카락이나 살점도 보이지 않는다. 실수로 부러뜨렸나? 아니면 누군가를 때렸는데 옷 위로 맞아서 피가 안 튄 건가? 단정할 순 없다. 하지만 굳이 쓰레기통 밑바닥, 오물 속에 처박아 은폐했다는 건 남들에게 보여주기 껄끄러운 사정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게 박씨 사건과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봉지를 다시 대충 묶어 실외기 뒤편 보이지 않는 곳에 찔러 넣었다. 3층 복도는 고요했다. 당구장 문틈으로 안을 엿봤다. 형광등이 반쯤 꺼져 있다. 카운터엔 아까 그 여자가 앉아 턱을 괴고 하품을 하고 있고 안쪽 당구대엔 덩치 큰 사내가 휴대를 닫고 있다. 살인사건 용의자라기엔 너무나 평온하다. 아니, 지루하고 피곤해 보인다. 실례합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꽂혔다. 경계심보다는 이 시간에 뭐야 하는 귀찮음이 묻어나는 눈빛. 영업 끝났습니다. 사내가 대뜸 말했다. 나는 징찌 술 취한 척 비틀거리며 카운터 쪽으로 다가갔다. 아, 예. 화장실 좀 쓰려고요. 1층이 잠겨서. 화장실 고장났습니다. 나가요. 거절이 빠르다. 나는 멍한 눈으로 가게 내부를 훑었다. 깨끗하다. 바닥은 반질반질하고 깨진 집기류도 없다. 저 사람들이 사람을 때려 죽였다? 그렇다기엔 너무 태연하다. 연기라면 오스카상 감이다. 사내가 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어깨를 툭 밀었다. 안 들려요? 나가라고. 거친 손길. 하지만 손끝에서 떨림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빨리 문 닫고 퇴근하고 싶은 짜증뿐이다. 아, 예, 갑니다. 인심 참 야박하시네. 나는 순순히 물러났다. 문이 닫히고 안에서 잠금 장치를 채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닫힌 문을 보며 생각했다. 부러진 휴대를 숨긴 것 치고는 반응이 너무 밋밋하다. 박씨 사건과 무관한 그들만의 단순 사고 기물 파손 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비상계단 문이 열리고 상진이 형이 걸어 나왔다. 잔뜩 구겨진 표정으로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다. 형, 표정이 왜 그래? 4층 털었어? 털기는. 변호사 오기 전엔 입도 뻥긋 안 한단다. 문전 박대당했어. 상진이 형이 불을 붙이며 깊게 빨아들였다. 게다가 알리바이가 너무 확실해. 박씨 11시 20분에 4층에서 커피 마시고 나갔어. CCTV 돌려보니까 아주 웃으면서 큰 소리 치고 나가더라. 웃으면서? 4층 놈들이랑 싸운 건 아니야. 그럼 박 씨는 기계실에 언제 들어갔어? 11시 40분. 20분이 비네. 그 20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CCTV 다시 보니까 상태가 영 안 좋아. 어떻게? 기계실 들어갈 때 보니까 비틀거리더라고. 뒷머리를 계속 감싸 쥐고 벽을 짚어가면서 상진이 형이 흉내를 내듯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는 신음을 했다. 딱 술 취한 사람처럼. 우린 처음에 4층에서 한잔하고 홧김에 잠적한 줄 알았지. 순간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내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다. 형, 박 씨는 술 안 마셨어. 뭐? 편의점에서도 커피, 4층에서도 커피였어. 박 씨는 맨정신이었어. 근데 왜 비틀거려? 맞았으니까. 나는 상진이 형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맨정신인 사람이 뒷머리를 잡고 비틀거린다? 이건 뇌에 데미지를 입었다는 소리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뇌 안쪽에서 피가 차오르면 중심을 못 잡거든. 지연성 뇌출혈 같은 거. 누가 때렸다는 거야? 그 20분 공백을 설명할 물건이 쓰레기장에 있어. 나는 3층 당구장 쪽을 눈짓으로 가리켰다. 부러진 휴대가
하나 버려져 있더라. 꽁꽁 숨겨서. 휴대, 피는? 안 묻었어. 가게 안도 깨끗하고 놈들 반응도 너무 태연해. 살인범 치고는 너무 조용해. 그럼 아니라는 거냐? 아니, 오히려 그래서 아귀가 맞아. 나는 상진이 형 눈을 똑바로 봤다. 닥씨는 4층에서 11시 20분에 멀쩡히 나왔어. 근데 11시 40분엔 머리가 망가져서 기계실로 들어갔지. 그 사이에 있는 건 3층뿐이야. 만약 3층 놈들이 때렸다면 죽을 만큼 때리진 않았다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커. 피도 안 났고 박씨가 제 발로 걸어 나갔으니까. 상진이 형이 담배를 바닥에 비벼 껐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 가설이 맞다면 놈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모른 채 영업을 마감하고 있는 셈이다. 휴대, 확보했냐? 시래기 뒤에 짱박아 놨어. 감식 돌려봐. 박씨 DNA 나오면 빼박이야. 하, 알았다. 일단 잡아둘 명분은 되네. 상진이 형이 무전기를 들었다. 박 형사, 3층 주시해. 들어가지 말고 입구만 지켜. 뭐 버리거나 들고 나오는 놈 있으면 바로 확보하고. 상진이 형이 나를 보며 턱짓했다. 넌 가라. 괜히 얼쩡거리지 말고. 갈게. 나는 순순히 등을 돌렸다. 하지만 집으로 갈 생각은 없다. 박 씨는 머리가 깨지는 고통 속에서도 119를 부르지 않고 지하로 내려갔다. 왜? 그 이유가 기계실에 남아있다. 나는 경찰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형사들이 휩쓸고 지나간 기계실은 텅 비어 있었다. 바닥에는 하얀색 분필로 시신의 위치가 그려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비릿한 혈향과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박 씨가 발견된 집수정 뚜껑 앞에 다시 쭈그리고 앉았다. 왜 아까는 못 봤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답은 간단했다. 시선을 뺏겼으니까. 범인들이 시신을 집수정으로 끌고 가면서 바닥에 먼지를 쓸어버린 거대한 빗자루질 자국. 아까의 나는 그 뻔한 고속도로에 홀려 곧장 뚜껑만 열었다. 범인들이 만들어 놓은 길만 따라간 셈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길이 아니라 길 바깥을 본다. 범인들이 밟지 않은 곳, 시신이 끌려가지 않은 구석. 나는 플래시를 바닥에 딱 붙여 비스듬히 비췄다. 기계실 바닥은 온통 기름때 천지다. 말라붙은 검은 기름 얼룩은 빗자국과 구분이 안 간다. 하지만 빛을 비스듬히 때리면 이야기가 다르다. 반들거리는 기름때 사이로 빛을 삼키는 무광의 검은 점들이 도드라져 보였다. 여기 있네. 기름때인 줄 알고 지나쳤던 자국들. 그 점들은 집수정 쪽이 아니라 구석진 벽면의 온수 배관 쪽으로 점점 이어져 있었다. 끌려간 흔적이 아니다. 스스로 비틀거리며 걸어간 자국이다. 코피다. 이건 머리에서 흐른 피가 아니다. 위에서 아래로 뚝뚝 떨어진 점박이 형태. 뇌출혈이다. 머리가 깨지는 충격으로 뇌와 빛이 솟아 코와 귀로 피가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 상태면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서 있는 것조차 기적이다. 그런데 박 씨는 그 쏟아지는 코피를 손으로 틀어막으며 시신 유기 장소인 집수정이 아니라 저 구석 배관 쪽으로 먼저 갔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살고 싶었으면 1층으로 나갔어야 했다. 그는 숨기기 위해 내려왔다. 놈들에게 뺏기면 안 되는 무언가를. 나는 핏방울이 멈춘 곳, 너덜너덜한 회색 보온재 단열재 앞으로 기어갔다. 수북한 먼지 속에서 보온재의 찢어진 틈새 주변만 먼지가 지워져 있었다. 피 묻은 손으로 급하게 무언가를 쑤셔 넣은 흔적. 나는 장갑 낀 손으로 보온재 틈을 벌렸다. 그 안쪽 파이프와 단열재 사이에 비좁은 공간에 하얀 종이 뭉치가 구겨져 박혀 있었다. 손가락으로 집어냈다.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겉면에는 박씨가 쏟은 코피가 검붉게 묻어 굳어 있었지만 글씨가 적힌 안쪽은 깨끗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이 종이만큼은 피에 젖지 않게 하려고 애쓴 흔적이다. 종이를 펼쳤다. 채무변제 확인서. 채무자 박혜진. 변제액 3천만 원. 원금 및 이자 전액 4만 날짜. 2026년 2월 6일 23시 15분. 그리고 그 밑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색 법인 인감도장. 주 대원 무역 대표이사인. 짧은 탄식과 함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박 씨는 4층에서 돈을 갚고 영수증을 받았다. 웃으며 나왔다. 하지만 4층 놈들은 문을 나서는 박 씨의 등 뒤에서 욕망을 드러냈다. 저 영감만 처리하면 입금 기록 지우고
딸한테 다시 3천만 원을 뜯어낼 수 있다. 놈들은 복도로 따라 나와 골프채를 휘둘렀다. 뇌출혈이 터졌고 여기 기계실에서 코피가 쏟아졌다. 그 순간 박 씨는 직감했다. 여기서 쓰러져서 놈들에게 이 영수증을 뺏기면 내 딸은 평생 빚쟁이로 산다. 그래서 그는 터지는 뇌를 부여잡고 달렸다. 놈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곳, CCTV도 없는 이곳 배관 틈새에 딸의 인생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보다 이 종이 한 장이 더 소중했으니까. 그때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상진이 형이다. 형. 야, 정만아, 골 때린다. 3층 놈들. 알리바이가 너무 확실해. 형의 목소리엔 허탈함이 묻어 있었다. CCTV 돌려봤는데 그 큐대 여자가 청소하다 밟아서 부러뜨린 거야. 사장한테 걸리면 월급 까일까봐 몰래 갖다 버린 거라고. 영상에 시간까지 다 찍혀 있어. 박 씨는 당구장에 들어온 적도 없어. 그럴 줄 알았어. 뭐? 넌 큐대가 확실하다며. 그건 꽝이야. 진짜 이유를 찾았거든. 나는 지갑을 톡톡 두드렸다. 형, 병력 데리고 다시 4층으로 와. 4층? 야, 걔넨 아까 확인했잖아. CCTV 보니까 박 씨 웃으면서 나갔어. 놈들도 경찰 오니까 돈은 아직 못 받았지만 사정하길래 기한 좀 더 주고 좋게 보냈다고 진술했고. 거짓말이야. 뭐? 돈은 갚았어. 완납 증거가 여기 지하에 숨겨져 있었어. 돈을 갚았다고? 근데 왜 못 받았다고 구라를 쳐? 돈을 받고도 입 싹 닫고 다시 딸한테 빨대 꽂으려고 박 씨를 친 거야. 영수증 뺏으려고. 근데 하나가 안 맞잖아. 박 씨가 도망쳐서 숨었다고 쳐. 그럼 시신 유기는 누가 했는데? 4층 놈들이 내려왔으면 CCTV에 찍혔을 거 아니야. 형, 놈들이 내려오기 전에 어디를 들렀는지 생각해봐. 나는 박 씨의 유품이 놓여 있던 장소를 떠올렸다. 박 씨의 지갑과 핸드폰이 어디 있었지? 1층 경비실이야. 경비실? 놈들은 쫓아내려오면서 경비실부터 장악했어. 거기서 CCTV 서버를 끄거나 조작하고 나서 지하로 내려와 시신을 유기한 거야. 그래서 놈들이 왔다 갔다 한 영상이 없는 거라고. 지금 당장 1층 경비실 감식해. 박 씨 물건이 있던 책상, 그리고 CCTV 조작 키보드나 마우스. 거기서 4층 놈들 지문 나오면 게임 끝이야. 알았다. 감식반 1층으로 돌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층 사무실 입구에 있던 골프채 다시 압수해. 겉은 다 깎겠지만 그립 손잡이, 고무 안쪽 틈새까지 닦진 못했을 거야. 거기에 박 씨 피가 남아있을 거다. 오케이. 놈들 딱 기다리라 그래. 전화를 끊었다. 퍼즐은 완성됐다. 아버지가 터져나오는 코피를 틀어막으며 지켜낸 이 종이 한 장이 살아남았으니까 나는 기계실을 나섰다. 이제 4층으로 올라간다. 놈들의 뻔뻔한 낯짝이 공포로 일그러지는 꼴을 맨 앞줄에서 구경해야겠다. 상진이 형이 앞장서고 형사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놈들은 짜장면을 비비고 있었다. 입가에 춘장을 묻힌 사장이 젓가락을 든 채 멍하니 쳐다봤다. 뭐야? 아까 다 얘기했잖아. 영감탱이 그냥 갔다니까. 상진이 형은 대꾸 없이 책상 위에 영장을 던졌다. 그리고 감식반에게 덕짓했다. 저기 입구 옆 골프 가방 7번 아이언. 감식반원이 골프채를 꺼내 그립 고무를 뒤집어 까고 시약을 뿌렸다. 잠시 후 형광색 빛이 파랗게 떠올랐다. 경위님, 반응 나옵니다. 혈흔입니다. 사장의 얼굴이 사색이 됐다. 상진이 형이 놈의 멱살을 잡고 짜장면 그릇 위로 처박았다. 밥이 넘어가냐? 1층 경비실 키보드에서도 네 지문 나왔어. 시신 유기하고 증거인멸하고 위증까지 종합 선물 세트네. 놈의 손목에 은팔찌가 채워졌다. 놈은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다. 아니, 돈 떼먹고 튀어서 홧김에 그런 거라고. 억울해. 나는 문가에 기대서 그 꼴을 지켜보다가 톰에서 채무 변제 확인서 사본을 꺼내 놈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이거 찾았냐? 4일 전에 시신 빚을 때 없어서 당황했지? 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박 씨는 돈 갚았어. 네가 써준 영수증 박 씨가 목숨 걸고 지켰더라. 너희는 돈 떼먹힌 게 아니라 강도 살인이야. 형량이 다를 거다. 놈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사무실에 불이 꺼지고 폴리스 라인이 쳐졌다. 나는 복도 바닥에 침을 뱉고 돌아섰다. 사무실 소파에 앉은 박혜진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그리고 핏자국이 점점이 묻은 채무변제 확인서가 들려 있었다. 아빠가 아버님은 도망가신 게 아닙니다. 이거 지키려고 끝까지 버티신 겁니다. 그녀는 영수증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사무실의 정막을 채웠다. 나는 창가로 가서 담배를 물었다.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한참 뒤 그녀가 진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려 했다. 약속했던 성공보수다. 약속대로 아빠 사망보험금 나오면 2배로. 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됐습니다. 네? 계약 내용 기억하십니까? 아버님을 살아서 찾으면 2배, 돌아가셨으면 장례비 제외하고 받기로 했죠. 나는 책상 서랍에서 처음에 그녀가 줬던 가불이라고 적힌 얇은 봉투를 꺼냈다. 거기서 5만 원권 몇 장만 빼고 나머지는 다시 그녀에게 밀어줬다. 돌아가셨으니 실패한 의뢰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제 기름값하고 담배값입니다. 나머지는 장례 치르는데 쓰세요. 하지만 그리고 4층 놈들한테 민사소송 거세요. 아버님이 갚은 3천만 원, 그리고 위자료까지. 그 영수증이 증거니까 다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는 독한 놈으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갈 때 나는 작게 덧붙였다. 책상 위에는 내가 챙긴 5만 원짜리 몇 장과 박 씨가 남긴 3천만 원짜리 영수증이 복사본이 놓여 있었다. 돈 3천만 원. 누군가에게는 푼돈, 누군가에게는 목숨. 박 씨는 그 무게를 견디고 퇴근했다. 비록 집이 아닌 하늘로 갔지만 나는 비어있는 캔커피를 쓰레기통에 던졌다. 고생하셨수, 박 씨. 비가 그친 창밖으로 도시의 네온 사인이 차갑게 번지고 있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탐정 정만이 다음 사건의 증거를 찾는 데 큰 힘이 됩니다.